호주 본토에서 북서쪽으로 약 1550km 떨어진 곳엔 외로운 섬 하나가 있습니다. 1643년 크리스마스에 발견됐다 하여 크리스마스 섬이라 불리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섬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1월에서 12월쯤 섬의 숲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길이 온통 붉게 물들며 장관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개로 크리스마스 섬 붉은 개라 불리는 녀석들이 번식과 산란을 위해 숲에서 바다로 떼지어 이동하는 모습이죠. 해안가에서 짝짓기와 산란을 마친 후 알에서 부화한 새끼 개들이 다시 바다에서 숲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정말 장관인데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붉은 개의 이동기 때는 이들이 이동하는 도로들이 일부 폐쇄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이 섬의 붉은 개 개체수가 4천만 마리가 넘기도 했는데 녀석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건 크리스마스 섬에 마땅한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903년까지만 해도 맥클리어 쥐라는 큰 쥐가 붉은 개들을 잡아먹어 개체수를 조절했지만 인간이 들여온 쥐로부터 전염성 기생충이 퍼지면서 맥클리어 쥐가 멸종하게 됐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섬은 붉은 개들의 차지가 됐죠. 종종 코코넛 크랩이 이들을 잡아먹긴 하지만 개체수를 조절할 정도의 천적은 아닙니다. 덕분에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처럼 붉은 개들은 크리스마스 섬에서 천국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던 2003년 크리스마스 섬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이름하여 노란 미친개미. 동남아가 원산지였던 이들은 선박을 타고 전세계 열대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그중 한 곳이 크리스마스 섬이었죠. 섬에 상륙한 노란 미친개미들에게 붉은 개는 눈의 가시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붉은 개는 건기가 되면 땅에 굴을 파는 습성 탓에 개미와 활동 영역이 겹쳤기 때문이죠. 개미 입장에서는 붉은 개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다름없었던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란 미친개미는 개미산을 방출해 붉은 개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 개미산은 붉은 개의 눈을 멀게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또 붉은 개들이 몸에 묻은 개미산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탈진해서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죠. 결국 노란 미친개미가 상륙한 지 10여 년 만에 붉은 개의 개체수가 무려 1,500에서 2천만 마리나 감소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개미들은 붉은 개를 잡아먹기까지 하면서 이들을 멸종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지금 독일 그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 대학교랑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젠켄베르크 자연사 박물관에서 개미의 진화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붉은 개가 알은 바다에다가 나요. 바다에서 이제 유생 생활을 하고 이제 조그만 개의 형태가 된 그 상태에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는 사이즈도 작고 아무래도 좀 그 갑각도 좀 연약하겠죠. 개미가 좀 이때는 직접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크리스마스 섬 붉은 개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곳이 크리스마스 섬이랑 그리고 인도네시아령의 그 코코스 섬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그 코코스 섬에 살고 있는 이 붉은 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유입이 돼가지고 사실상 유전적으로 되게 비슷한 무리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일 개체군만 지금 그 살고 있는데 그 노랑 미친개미 습격으로 인해 가지고 종 자체의 그 멸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동안 붉은 개는 숲의 낙엽이나 꽃잎 등을 먹으며 생태계 청소부 역할을 해왔는데 이들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크리스마스 섬 생태계의 유기적인 먹이 사슬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노란 미친개미는 식물에서 깍지벌레를 보호하고 키워서 이들이 분비하는 당분을 주 먹이원으로 삼고 있는데요. 노란 미친개미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들이 키우는 깍지벌레의 수도 늘면서 크리스마스 섬의 숲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깍지벌레가 무차별적으로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나무들을 고사시키기 때문이죠. 물론 방제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미끼로 붉은 개를 굴 밖으로 유인해 개미와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킨 뒤 개미를 죽이는 살충제를 뿌려도 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죠. 최근에는 몸 길이 2mm의 기생 말벌을 활용해 노란 미친개미의 먹이원인 깍지벌레를 죽이는 생물학적 방제법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침입종 개미들 중에서는 유독 깍지벌레를 키우는 녀석들이 많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영양 교환을 하는 개미들은 아무래도 먹이의 제약을 덜 받고 개미들끼리의 먹이 수송도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착지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 개미인데요. 이들의 원산지는 남미이지만 북미를 비롯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히고 있죠. 한 가지 특이한 건 북미로 진출한 아르헨티나 개미는 본토의 종과는 달리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굴에서 수개미와 짝짓기를 한 후 엄마 군체 바로 옆에 굴을 파고 번식을 이어나가죠. 결혼 비행을 통해 완전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기존 개미들의 번식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아르헨티나 개미의 번식법은 마치 출하법처럼 여왕개미 바로 옆에 그 딸의 군체가, 또 바로 그 옆에 손녀의 군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초군체를 만들어 순식간에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개미 같은 경우에는 그 초군체를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진짜 좀 놀라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초군체의 그 길이가 한 6,000km 정도까지 뻗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6,000km면은 서울, 부산을 한 8번 왕복하는 거리거든요.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지역을 개미 한 가족이 전부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왕개미가 수개미랑 도미를 하고 새로운 여왕개미가 계속 뻗어 나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부터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따라 퍼져있는 아르헨티나 개미의 초대 군체의 일개미들은 최대 1조 마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대규모의 아르헨티나 개미가 침입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키우는 깍지벌레의 수가 늘면서 숲이 파괴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씨앗 확산의 위기입니다. 식물 중에는 씨앗의 확산을 개미에게 의존하는 종이 있는데요. 이들은 씨앗 한쪽에 엘라이솜이라 불리는 개미가 좋아하는 지방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럼 개미는 이 씨앗을 집으로 옮겨와 씨앗에서 엘라이오좀만 떼어먹고 씨앗 부분은 개미집 밖으로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버려진 씨앗은 싹을 틔워 식물의 대를 잇고 서식지를 확산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침입종인 아르헨티나 개미들이 식물의 씨앗을 확산시켜주는 토종 개미들을 밀어내게 되면, 이 아르헨티나 개미들은 씨앗을 운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식물종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침입종 개미의 위협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죠. 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에도 아르헨티나 개미가 상륙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 가시적인 피해 사례는 없었지만 침입종으로 인한 나비 효과는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연구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개미는 사실 뭐 독침이 있거나 뭐 독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냥 유입종이구나 약간 이러기 쉬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장악을 해가지고 원래 살고 있던 개미, 토종, 생물 다양성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거든요, 아르헨티나 개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진짜 생태계가 되게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 침입했던 이제 아르헨티나 개미로 인해 가지고 그 거기 살고 있던 그 토종 그 뿔 도마뱀이 있는데, 근데 얘가 그 원래 살고 있던 토종 개미를 좀 되게 독점적으로 먹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아르헨티나 개미가 유입이 되고 나서 그 개미의 개체수가 급감하니까 그 뿔 도마뱀의 개체수도 같이 급감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침입종 개미가 본토를 장악하면서 땅을 파고 배설물들을 처리하고 이들이 옮겨온 먹이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산성도, 인과 질소의 함유량 등과 같은 기존 토양의 화학적 조성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토양의 변화는 기존 토양에 적응한 무척추 동물 같은 생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일부 침입종 개미를 제외하면 원래부터 기존 서식지에 살아가는 개미들은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16,000여 종의 개미 중 매우 활동적인 침입종은 붉은 불개미와 노란 미친개미 등 19종에 불과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개미들은 씨앗의 운반자가 되어 식물을 확산시키고 죽은 동식물을 분해해 영양분을 순환시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침입종 개미가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 그 이상이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런 침입종 개미들이 상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이들은 빠르고 은밀하게 서식 범위를 넓혀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입종 개미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예측과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은 내 발밑에 검은 제국이란 책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의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책의 매력적인 주제들이 정말 많아서 어떤 주제로 영상을 풀어나갈지 꽤 많이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책은 개미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비결이나 개미가 지구를 장악해 나간 역사, 또 치밀한 전략들로 냉혹한 자연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등 개미에 얽힌 다채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죠. 특히 오랜만에 국내 작가의 개미책이라서 더 반가웠는데요. 번역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독자 입장에서는 문장들이 좀 더 와닿고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중간중간 내용의 이해를 돕는 흥미로운 사진들을 보는 재미도 꽤 쏠쏠했는데요. 또 최근 연구 결과들을 언급하면서 내용의 신뢰를 더하고 개미 연구 동향을 알려준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어린 시절 땅에 줄지어 다니는 개미들에 매료돼 한참을 넋놓고 봤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